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1강 2중. 자, 이제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있는 날짜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4월 4주차 주 후반 집계 발표인데요. 문재인 42.6, 안철수 20.9, 홍준표 16.7, 심상정 7.6, 유승민 5.2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상했다시피 안철수 후보의 10%대 진입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경향신문이 얼마 전에 문재인 후보는 반올림 안 해주고 안철수 후보만 반올림 해가지고 숫자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발표했다가 다시 고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그런 장난을 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42, 안철수 21 이러면은 계산하기 딱 좋잖아요. 2배. 더블 스코어. 예. 그러네. 경진님이 트윗에 이렇게 써주셨네요. 링크를 걸어주시고요. 안철수 더하기 홍준표 더하기 유승민은 42.7%네. 문재인은 42.6%입니다. 이론이 죽자고 단일화하려는 거겠지. 하지만 안철수 호남표가 훅 빠질 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여론조사의 흐름이 아니래도 사실은 예정돼 있었다고 봐요. 견고한 지지층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인이 자기 아닌 다른 누군가를 찍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표를 가져다가 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현상.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다 잃어버린 상태로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요. 안철수의 실책, 헛발질이 아니더라도 저는 홍준표 후보의 표는 정말 샤이한 게 저는 계속 남아 있었다고 봐요. 네. 선거 기간에 뭐 사람들 같은 여론의 흐름상 안철수가 문재인 이기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안철수를 마음에 안 들지만 찍어볼까 하는 심리는 있었을지라도 막상 투표장에 가면 샤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5년 전에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이 뭐 개표 조작 논란을 빼고 이야기하면 51.5%인 거지 않습니까? 그 표가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 이상 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안철수의 헛발질이 없었더라도 이미 예정되어 있던 저는 수순이었다고 일단은 봐요. 근데 그게 안철수의 헛발질과 함께 이런 상태로 지금 방송은 오늘이 4월 30일이니까 대선이 사실은 9일에서 사실 일주일 조금 더 남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추세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5월 2, 3일 정도에는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나면서 사실상 홍준표 후보가 2일 올라가는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의 표는 정말 견고하게 그 흔히 말하는 박스권. 네. 그러니까 이 여론은 투표율이 가만히 안 된 거잖아요. 네. 투표율이 한 75%에서 80%쯤 예상해 본다고 하면 좀 70%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연윤회 뭐네 하고 해서 대세론이 또 있다고 치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견고한 표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요. 10년 동안 억눌린 사람들의 표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투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 할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 그러면 이게 42.6%인 표가 투표율 감안하면 저는 50%가 넘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거 표를 안 찍거나 문재인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더 있었을지라도 홍준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네. 더 큰 사람. 그러니까 홍준표에 대한 거부감이 문재인에 대한 거부감보다 더 큰 안철수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몰아주기로. 네. 네. 그게 이제 그 호남의 투표 성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략적 투표한다고.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비슷한 트윗글이 올라와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더 버드 화이트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홍준표 지지하는 보수들은 조용히 있다가 투표날 다리가 아프면 기어가서라도 투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때 기억들 안 나십니까?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거 가짜뉴스입니다. 기어가 사는 분은 없어요. 가져와봐. 사진으로 가져와봐. 기어가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저는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업혀가서 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니 그건 업혀가서지. 기어가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가서라도. 그래도 방심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네, 투표는 꼭 해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더불어미루님의 트윗입니다. 이해찬 말 5월 2일 이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극심한 네거티브가 시작될 것이다.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도 벌써 새누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홍준표 모임이라든지 해서 열심히 뉴스를 때려대고 카톡으로라든지 밴드에 그 뉴스를 올려주고 있어요. 주말에도. 심지어 뭐 다른 후보가 뭐 역전을 하고 있다라든지 뭐 그래서 여론을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주말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5월 2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정신 똑띠 차리고 일단 투표는 하러 갑시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을까요? 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선거 지겠는데 해도 우리의 예전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실제로 선거 임하는 당사자들은 우리랑 다르다는 거 제가 느끼는 건데요. 잘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와 문재인이 붙었을 때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고 이명박 정권의 지금 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뭔가를 좀 밀어줄 것이다. 이런 심리. 그래서 실제로는 문재인이 박근혜를 이기고 있는데 여론조사에 안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왜 이번에 민주당 경선할 때도 보면은 많은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실제로 무슨 뭐 빅데이터나 유튜브를 보면은 A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듣고 있는데 왜 여론조사에 안 나타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경선을 해보니까 비슷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여론조사가 계속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 나름대로 뭔가를 막아보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시도를 하고 계신 건데 홍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박근혜 찍었던 표는 그대로 살아있다. 내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여론조사에 안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표가 있다. 실제로는 야당이 분열된 거다. 문재인과 안철수로. 심지어 심상정까지. 그러면 이 사자구도 자기가 생각했던 사자구도인 거예요. 유승민은 빼고. 자기를 정말로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정권을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자구도에서 자기는 일려고 나머지는 삼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를 그렇게 뛰는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각각의 해석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홍준표는 이쯤 되면은 앞으로 선거가 4월 30일 기준으로 하면은 9일 남은 건데요. 그 9일 동안 문재인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걸로 저는 간다고 봐요. 가능하죠. 금괴가 네. 발견되면. 아니죠. 예. 금괴가 발견되면 좋은 겁니다. 그래요? 네. 금괴가 발견되는 순간 전 국민한테 그거를 무상으로 나눠주실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선거법 그러면- 위반이지? 아니 당선되고 나서 사후매 수재지? 사후매 수자 아니죠. 대통령이 됐는데 뭐 누가 걸 거야. 네. 국고로 넣어. 다 해결돼. 해결할 수 있어. 자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서울 문재인 42.3, 안철수 20.4, 홍준표 16.0. 그리고 지금 경기 인천에서는 문재인 47.3, 안철수 21.1, 홍준표 11.5.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요. 경기 인천이 서울보다 더 높아요. 원래 경기 인천은 좀 약간 보수적인 그러니까요. 지역인데요.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경기 인천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신 분들이 워낙 견고한 탓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인천은 조금 의외예요. 인천은 글쎄 여기 같이 들어있어서 정확하게는 분석이 안 되는데 인천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은 2위 후보인 안철수 후보를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다 앞서고 있고요. 네. 홍준표 후보보다는 4배 정도 많은 거라고 좀 보고. 자, 충청권으로 한번 가봅시다. 문재인 후보의 말이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위를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충청권에서는 문재인 37.0, 홍준표 20.8, 안철수 20.1. 충청권에서는 홍준표가 안철수를 지금 앞서버렸습니다. 특이하네요. 이 충청북도 지역의 그 지지자가 좀 많은 편이죠, 사실은. 옛날 새누리당이요. 그리고 PK 부산 경남에서는 문재인 41.4, 홍준표 24.5, 안철수 19.1이요. 이야, PK에서도 이 대단하네요. 콘크리트 지지층 그대로 있네요. 24.5 나오네요. 여기서 만약에 안철수가 포기를 하는 상황,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하게 되더라도 저는 양자 대결이라도 문재인이 홍준표를 앞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왜냐면은 PK는 사실상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의 지지 그런 정도를 다 가져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죠. 그렇죠. 예. 사실상 1위를 그 위에 민정당이 지금 뒤따르고 있는 그런 느낌. TK에서도 문재인 33.5, 홍준표 29.1, 안철수 12.1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문재인 51.4, 안철수 31.7, 심상정 6.2 이렇게 되네요. 역시 호남 분들은 확실히 진보적 색채가 좀 꽤 있는 것 같고요. 강원도라든지 제주도 같은 데는 워낙 인구가 적어서 이렇게 안 나왔는데 사실상의 전국 석권처럼 보이네요. 현재 분위기 같으면. 그리고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단순히 아슬아슬하게 당선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 전국 모든 지역에 파란색을 찍어버리는 이 상태가 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 문재인 후보의 요새를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거 당일날 되면 어떤 지역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눈물바다가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환호성을 올리고 네. 그런 선거 만들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가장 찍은 사람이 많은 후보가 당선되고 호남에서도
가장 찍은 사람이 많은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문재인 후보를 안 찍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곡소리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를 기대한다 이런 거죠. 지역 색채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큰 기회예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한번 볼까요? 20대에서는 문재인 50.7, 심상정 14.9, 안철수 12.0. 그리고 30대에서는 문재인 59.6, 안철수 13.0, 심상정 8.3. 40대에서는 문재인 55.8, 안철수 19.4, 홍준표 9.3. 50대에서는 문재인 35.2, 안철수 26.5, 홍준표 20.4.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문재인 65.2, 안철수 14.3, 심상정 10.7. 중도층에서는 문재인 45.2, 안철수 26.8, 홍준표 8.7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연령대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지금 문재인 후보가 1위예요. 네, 40대까지는 압도적인 일이고 과반을 넘기는 과반인 일이고요. 50대에서는 이제 각축 끝에 오차범위 벗어난 약 10% 이상으로 벗어난 1위가 되어 있고요. 60대 이상에서는 살짝 적고요. 그 우리 꼬맹이 학교 어저께 그 꼬맹이랑 이제 뭐 학교 생활 이야기 잠깐 하는데 갑자기요. 아빠는 누구 찍으실 거예요? 꼬맹이들도 학교에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빠는 문재인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분개하시지 말고 핸드폰을 던져버리신다든지 하지 말고 들으시는 분들. 문재인 아저씨 거짓말쟁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황했죠. 누가? 그랬더니 같은 학교에 다니는 어린 친구의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하. 황당하고 막. 듣고 와야겠네. 근데 아이가 반전을 주더라고. 근데요, 우리 반 아이들 아빠나 엄마들은 다 문재인인데 걔 안철수예요. 이렇게 되더라고. 문재인 후보의 최고의 강점은 저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하는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뭐 정책이 준비가 됐지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가지고 과식이나 위선이 없다. 우리가 안철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까기를 하고 있잖아요. 벗겨보면 최근에 나왔던 퍼가리 임금제 같은 거 보면 또 심각해요. 계속해서 거짓말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에게 거짓말이라는 걸 뒤집어 씌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편이나 이제 대부분 언론들이 좀 악랄하다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어제 60대 후반 어르신이랑 한 3시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 좀 기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문재인은 뭐가 문제냐 이제 여쭤보니까 문재인이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능력하다는 그 이미지가 어디 나왔을까 해서 이제 어르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이제 다 신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종편에서도 대부분 뉴스 나올 때마다 문재인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뭐 일 잘하는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무능력하다는 논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깨지던 시기, 예, 그때 그 조중동 종편들이 만들어낸 논리인데요. 당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렸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래서 무능력하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안철수가 그렇게 유능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단순하죠. 돈 많잖아 이건데. 그래서 그럼 어르신 그러면은 그 안철수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혹시 그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 통장에 있으면 지 돈이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아 예 그렇죠. 뭐 내 통장이 없으니까는 내 돈은 아니겠죠. 그러고 말았죠. 근데 요새 택시 기사님들이 정치 이야기를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요새 좀 시끄럽죠? 라고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을 거시는데 요새 뭐 이쪽 저쪽 뭐 어느 쪽으로 가실 거나 대세로는 이렇게 봐요. 자기가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대통령은 뭐 문재인 될 건데 뭐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죠. 여론조사가 역대급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역대급이에요. 2위 후보가 1위 후보의 반밖에 안 나는 상황. 더군다나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고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문재인 대통령을 되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투표 포기라고 봐요.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김종인 유의 영감 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투표를 하시겠죠. 근데 젊은 층에서도 종편이라든지 잘못된 가짜뉴스에서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 정도 되면 안 되겠네 하고 투표 포기하는 사람 많아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명박과 정동영의 투표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저는 늘 이쯤 되면은 투표합시다 운동하고 있잖아요. 벽콩보리님도 같은 거 하고 계십니다.
백날 여론조사 이겨봐야 선거 당일 투표장에 안 나가면 말짱 꽝입니다. 이제는 문재인 후보 홍보와 함께 투표 동력까지 같이 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켜내야 합니다. 시민의 눈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지금 오늘 나온 이 여론조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전체적으로 후보들의 그 지지율이 퍼센트가 빠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1.8%가 빠졌고요. 안철수 1.9%, 홍준표는 3.7%가 올라갔고요. 물론 심상정 0.1도 올라갔지만 이거 뭐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승민도 0.2% 떨어졌고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부동층이 중요한 거는 부동층은 5.2%예요. 남아있는 부동층이. 예전에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보면 부동층이 뭐 20%, 30%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지금 현재 나온 여론조사는 부동층이 5.2%라고 하면 갈만한 표는 거의 대부분 다 움직인 거고요. 이게 샤이 홍준표? 이런 표들은 아마도 샤이가 아니라 안철수 쪽에 가서 있던 표들이 오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홍준표가 3.7% 올라간 게 아마 여기에서 더 비약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뺏어오기 전에는 이미 부동층이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문재인은 못 이기죠. 부동층을. 언제 어떤 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냐면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나는 사실상 안철수 제끼고 문재인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선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 표는 안철수 후보는 더 가속화되게 표를 빠질 거고요. 예. 홍준표의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철수가 자기 표만 다 갖고 있다면 뺏어오면 되는데 안철수한테 갖고 있는 표가 상당 많은 부분이 문재인으로 갈 수 있는 표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딜레마인 거예요. 예. 계속 선동질을 못하고 결국에는 아마 진짜 전문가 홍준표나 안철수 당사자가 아닌 진짜 캠프 내부의 진짜 전문가들은 선거 끝났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역학관계를 좀 갖고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안철수가 지금 이제 표가 빠진 게 대구 경북에서 13.4포인트가 빠졌어요. 며칠 사이에 빠진 거예요. 며칠 사이에. 2, 3일 사이에. 다음에 대전, 충청, 세종은 4.4포인트 빠졌고요. 경기, 인천은 2.2포인트. 연령별로는 이게 재밌네. 7.5포인트가 빠졌어요. 60대에서 7.5포인트 빠졌고 50대에서는 2.4포인트 빠졌고 60대에서 7.5포인트가 빠졌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 저놈아 안 되겠네. 역시 보수의 진짜 후보는 홍준표야. 화이팅! 그렇지. 아니 무슨 돼지 발정제 같은 거 말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옮겨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는 타고난 여우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보수의 외연 확장이나 이런 것을 가로막고 뭐 안철수의 포지션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습니다만 사실은 결국에는 2등은 친박 세력이 저는 날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하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표심이 확 바뀌는 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나마 한 6개월 동안 박근혜가 엄청 두들겨 맞으면서 만들어진 이 민심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박근혜가 얻었던 51.6%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30% 정도의 우리가 왜 박근혜 사실상 4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났는데도 박근혜 지지율이 30%냐 했던 바로 그 견고한 콘크리트 층들은 어떤 사람들도 저는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안 찍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30% 정도의 숫자들은 홍준표를 찍으러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어서라도 나오면 되니까. 예. 그건 가짜뉴스라니까 그 부분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기어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아, 없고 나오죠. 미치겠다. 아, 실제로 많이 그게 뉴스로 많이 나와요. 투표 날 당일을 되면 새벽 6시에 문 딱 열었는데 투표 시작한다고 문을 열었는데 그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더 꼬부라진 어머님을 모시고 투표하러 없고 모시고 투표하러 오는 그런 뉴스들 많이 나와요. 우리 동네는 이런 장면을 저번 총선 때까지 봤는데요. 60, 70대 되신 어르신 부부분이 노모,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겠죠? 분을 옆에서 딱 구축해가 하셔가지고 정말 천천히 그 투표장으로 가시는 거는 제가 벌써 몇 번째 봤습니다. 홍준표가 표가 오르고 있는 지역을 보면은 대전, 충청, 세종에서요 11.6포인트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 20.8%예요. 대구, 경북에서는 6.2% 올라가지고 29.1이에요. 부산, 경남, 울산에서는 4.7포인트 올라가지고 24.5예요. 서울에서도 심지어 올랐습니다. 4.1포인트. 그리고 광주, 전라에서도 2.2포인트 올랐고요.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8.4 올랐고요.
30대에서도 좀 올랐습니다. 30대 보수 꼴통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40대에서도 올랐고요. 50대도 올랐습니다. 물론 2.4포인트, 2.1포인트 각각 올랐는데 그 태생적인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20대라고 해서 다 문재인 지지합니까? 그럼요. 다양성을 네, 인정해야죠. 네, 네, 인정하죠.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전체적으로 각 지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대구 경북에서 안철수가 13.4%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홍준표가 대구 경북에서 6.2%밖에 못 올랐어요. 그럼 절반은 어디로 갔을까? 이거 문재인한테 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 문재인이 1등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TV 토론을 봤는데 감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일단 지지 처리를 해놔요. 근데 홍준표 이 새끼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문재인을 이기기 위해서 표가 올라가고 있는 홍준표한테 가는 게 아니고 TV를 봤어. 그리고 이번에는 어차피 내가 지지해왔던 정당들에서 안 될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근데 굳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를 안 하는 건 좀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TV를 봤는데 대통령은 감이 안 되네. 뭐 신선한 맛도 없고 이 사람이 고집만 피우고 지지 처리를 해놓은 상태. 근데 마땅히 홍준표를 찍을 수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표들이 가장 많겠죠. 표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연애하듯이 유명종 지지했다가 야수 지지했다가 이게 안 된다고요. 좋은 비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유명종 지지했다 어떻게 야수를 지지합니까? 왜요? 야수님이 어때서? 아니 이 호불호가 확실히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좀 이게 나이 먹어가는 노친네 그 꼰대 필이 나고 야수님은 그냥 팔팔 뛰는 그 숭어 같잖아. 그 모르는 분이 들으면 제가 굉장히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네요. 멋있잖아요. 버릇없이. 여러분 저는 영계들과 아주 행복한 그 일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에 심상정 후보 좀 볼까요? 심상정 후보는 지금 7.6%인데요. TK와 50대와 60세 이상 바른정당,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오른 반면에 충청권과 20대와 30대 민주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뭘 뜻하는 걸까요? TK하고 50대와 60대 이상 그리고 바른정당,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오른 반면 충청권과 20대와 30대 민주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희한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TV를 보다가 아까 제가 그런 비유 좀 비슷하게 들었는데 심상정은 물건 까면 돼. 자기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주 타겟인 사람들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TV 토론을 해보니까 똑똑한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투표를 해온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 찍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제3자를 발견한 일부의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은 싫은데 네. 홍준표보다 똑똑하고 그렇지. 야멸차 보이고 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표를 해왔던 자기 습관을 못 버렸던 사람들이 어차피 이번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심상정 생각보다 똑똑한데 이렇게 바라볼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표심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20대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앞서요. 문재인 1위, 2위가 심상정인 거죠. 그리고 유승민은 참 이제는 거의 한거불능의 포인트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거불능. 유승민이 좀 아까워요. 좀 뭐냐면 경제 말을 한다든지 보면 똘똘하잖아요. 좀 똘똘한데 그리고 어차피 새 정권 들어와도 함께 가야 할 인물인데 좀 이번에 조금만 좀 더 잘 해줬으면 했는데 그 바람이 너무 기대치가 높았었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보다 훨씬 위험하고 악랄한 사람이 유승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누구든지 딱 보면 그 나쁜 놈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말도 무식하고 나쁜 놈인 줄 아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호인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지금 박근혜하고 결별했다고 하지만 박근혜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드 문제도 그렇고 유승민은 굉장히 그 네. 겉에 포장이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TV 토론에서 보면 정말 굉장히 꼴통적인 보수 색깔을 갖고 있다. 생각은. 그런데 겉으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른정당이 한번 또 공중분해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재 의원이 리더십을 발휘하셔가지고 다 데리고 어디든가 가시지 않을까. 사퇴하세요. 미치겠다.
근데 저는요 유승민의 선거 전략의 실패라고 봅니다. 네. 유승민을 찍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재인도 마음에 안 들고 안철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미지상 좀 스마트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상대 비교 때문에 그래요. 저쪽에 꼴통들 속에 뭔가 빛나보는 원색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말이 있어요. 국방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하겠다. 이게 안철수랑 되게 겹치는 캐릭터잖아요. 일단은. 근데 거기서 경제정책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심지어는 정의당보다 진보적인 게 있어. 공약 중에. 그 정도로 경제에 대해서는 스마트해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을 국방, 주적 이런 논란으로 다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존의 야당들 빨갱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을 찍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스마트한 보수가 있으면 찍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얘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 김지한 교수의 페이스북을 왜 읽어드렸냐면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 머리가 되게 스마트한 거예요. 현실을 알고 있으면 홍준표처럼 공식 대선 후보가 TV 토론 나와가지고 가짜뉴스 뿌려대는 거 말고. 근데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얘 진짜 꼴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거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장 의원들 숫자가 90명이 넘는 홍준표와 30명 좀 넘는 바른정당의 유승민이라고 하면요. 누가 봐도 유승민이 뭐 타고난 무슨 최고의 뭐 중원의 고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지지율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 바른정당이 건전한 보수로 자리를 잡으려면 후보 자체가 꼴통스러운 그 마인드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수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또는 차후에 개성공단 재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마트한 그 부분만 싹 갖고 갔다고 하면요. 이번 대선을 떠나가지고 어쩌면 저는 안철수의 표도 뺏어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포지셔닝을 잘 못한 상태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말을 바꿀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경제 정책은 좋은데 굉장히 꼴통스럽네. 그러니까 표를 줄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유승민이 뭐 그닥 좋은 사람이라고 보진 않았는데 유지를 잘 하려면은요. 그 평정심을 갖고 내가 길을 잘 걷는지 잘못 걷는지를 보려면 나만 추대해주는 사람이라든지 나를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비판을 해주고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계속 딴죽을 걸어주고 계속 좀 머리 아프게 해줘야지만이 그 옳은 길을 계속 걷고 좀 더 다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나마 좀 홍준표는 그냥 개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개쓰레기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있는 풀 안에서 가능하면은 그냥 싹 갈아엎고 싶지만은 다 못 갈아엎지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 중에는 둘 중에 하나가 낫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희랑님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개쓰레기보다는 개짜 빠진 쓰레기가 좀 낫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길게 얘기하셨구나. 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거죠. 홍준표를 쓰레기라고만 바라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꽤 젊으신 분 그렇다고 해서 막 20대 30대는 아닌데 그분이 홍준표 좋아하는 매니아가 있어요. 아싸리하다 이거야. 우리가 아무리 진보적 아젠다를 갖고 방송을 해봐야 머릿속에 있는 무슨 동성애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생각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런 소리를 직접 들었다니까요. 젊은 시절에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친구들끼리 그 나이 또래에서 돼지 흥분제 먹이고 그런 생각 안 해본 남자 솔직히 있어? 나한테 물어보더라니까? 나도 그 소리 들었어. 그럼 내가 무슨 내가 아이 개새끼야 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다고. 우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짜 뉴스만 많이 먹혀요. 재밌잖아. 이번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귀족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다 공장을 왜 해외로 돌린다고 했더니 문재인 후보가 이제 계속해서 묻잖아요. 삼성은 어쩌고 계속 물어보잖아. 궤변인 거 그래도 계속 어떤 식으로 막 빠져나가는 요 형태 있잖아요. 아니 그 문재인 후보가 그럼 삼성은 왜 해외로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싸고 수익이 나기 때문에 나갔죠라고 대답을 해놓고 나서도 그 서로 상충되잖아요. 자기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을 안 버리고 계속 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계속 생산하는 최고의 뉴스 전달자가 저는 홍준표라고 보는데 이건 사실상 고발감이에요. 대선이 끝나고 처벌을 해야 될 정도로 고발감인데 문제는 홍준표가 노리는 지점 딱 하나밖에 안 되겠죠. 무슨 최소한 자기가 1등 나는 지역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름 그 TK가 아니라도 PK 일부 지역과 강원도 일부와 충청도 일부 정도는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석권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기 텃밭을 만들어 놔야 다음 미래를 예약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어리버리하게 죽도밥도 아닌 상태로 가버리면 약간 모자란 소리.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내가 박근혜를 찍어서 생기는 그 동네에서의 한 6개월 이상의 숨어
사실 박근혜 지지자였으면 그걸로 끝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네 술자리든 친구들 만났었던 박근혜 막 찬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로부터 미친 새끼 돼버린 상황. 자기가 받는 모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찍을 표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홍준표의 메시지는 법이 재판을 잘못했다. 그쪽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처럼 꾸준히 가져왔던 그 마인드 있잖아요. 그 마인드를 보상해줄 후보로서 홍준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우리가 보기엔 쓰레기지만 그들에게는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신상철 님이 이렇게 트윗에 올리셨어요. 대선 적신호 해가지고 안철수 홍준표 지지자는 물고 물립니다. TV 토론 후 보수층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씻어줄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검사 출신 홍준표, 사람을 얼르고 겁주고 거짓 같은 희망을 사실처럼 심어주는 데는 귀재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똑같은 의미인 것 같고요. 저는 홍준표가 그 TV 토론에 나와서 혹시 홍준표 자세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세히? 네. 저는 정말 뒤통수한데 지금 제 자세하고 똑같죠?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거 말고 그 대할 때, 그러니까는 처음에 공격적일 때 말고요. 네. 그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그게 그 홍준표는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게 트럼프를 흉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만해 보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도전적이고. 이런 트럼프를 지금 흉내내고 있어요. 지금 공격하려고 준비 딱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팔짱 끼고 테이블에 기대서 앞으로 몸을 내빼고 나머지 4명은 다 이렇게 정자세로 있는데 혼자서만 웅크리고, 그러니까 이게 꼭 그 그 늑대가 웅크리고 있다가 뛰어오를 때 그 표정처럼 이렇게 노려보면서. 그거 제가 옛날에 방송으로 분석해 드린 적 있어요. 왜 사람 팔짱을 끼는가? 그게 뭐냐면은 자기 방어 자세인데. 희랑님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어가 아직 저렇게 살아오신 분 치고는 굉장히 한국말 잘해요. 근데 잘하는 편이죠. 언어적인 표현이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은 손을 쓰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막 계속 손을 이렇게 흔들었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네. 제스처를 취하는 게 심리적으로 들키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이 어떤 감정을 막 내뱉지 않고 상대방한테 들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쓰는데 그 손을 묶어둔 상태에서 상대방 말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팔짱 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홍준표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지금 안타까운 거는 역시 안철수겠죠. 안철수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렇게 대선이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김종인 씨도 끌어들이고 뭐 등등을 다 해보지만 오늘 나간 방송에 김종인 씨가 엄청 빨아댑니다. 박근혜를. 그리고 박근혜를 자기간에 대통령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근혜가 문재인보다 낫다, 이런 걸 설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철수와 총춘 콘서트 할 때 되게 사이가 좋았죠. 그러다가 다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일 때 다시 틀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안철수가 분당에 나가고 나니까 일부에 의해서 김종인 영입이 되죠. 사실은 김종인은 안철수하고 사이가 나빴던 상황에서 김종인을 끌어들임으로써 안철수 견제용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면에는. 근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 김종인은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으로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한 말을 증명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캐릭터라고. 문재인 후보는 확장성이 없으니 뭔가 통합적으로 안희정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직도 버리고 이제 그 건조로 나갔잖아요. 자기의 해왔던 주장들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또 사이가 나빠졌던 안철수랑 다시 합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좀 추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 사람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 사회 지도층 인사면 현실과 자기 생각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면은 그거를 알아야지 어른인데 자기 생각과 현실이 다르면은 현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자기 생각을 현실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너무 좀 추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좀 존경받고 살아도 될 만한 어떤 과거를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너무 추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토론 보면서 이번엔 5명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굉장히 큰 퍼즐이 머리에서 이렇게 맴돌았었는데 이게 뭐지 하다가 각 사람들의 정체성이 뭔가, 그런데 정말 그 야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정답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홍준표나 안철수나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정말 뚜렷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정답이다라고를 호소를 하는 거더라고요. 자기네들의 그 스탠포인트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한테 호소를 했었고,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정말
생각을 하는 게 보이잖아요. 보는 시각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욕먹는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 그리고 국민이 뭐라 하는지 내가 들어야만이 이것은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설계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게 달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그렇게 달랐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뚜렷하더라고요. 김종인이 무슨 표심이 있다고요? 나는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김종인의 착각.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다 죽어가는 걸 살려놨다. 당신네들 80석 모두들 분위기였는데 내가 130석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당을 쇄신시키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끌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해보거든요. 뭐 셀프 공천도 있고 뭐 이상하신 분들 뭐 비례대표 앞에다가 칸막이로 뭐 공천하고 뭐 그러면서 정청래 같은 분들은 떨어뜨려 버리고 그러면서 전라도 민심이 굉장히 악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는 원래 김종인을 좋아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개과천선을 하고 아까 유승민도 비슷해요. 개과천선을 하고 바뀌면 그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는데 예를 들어 국보위 참여 경력 같은 거 전두환 때부터 굉장히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천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당은 두 번째라고 저는 봐요. 국민의당은 저는 상수가 아니었어요. 지난 총선 때도 그냥 변수일 뿐이었지. 근데 공천하는 거 보니까 막 이상한 사람들 공천이 되고 이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속에 얘는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더군다나 박정희, 전두환 이 모든 정권들마다 심지어는 박근혜 정권까지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이 약진을 할 수 있었죠. 사실은 김종인 때문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비슷한 맥락에서 예전에 그 안철수 후보 안에 그 김미경 교수가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두고 이제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 같은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당신이 낳은 게 아니라 김종인이 낳아준 건데 김종인이 싼 건데 왜 당신이 낳았다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거네요. 원래 내가 낳은 당으로 가신 거네. 아니, 자기가 싼 당으로 간 거죠. 지금 그 김종인하고 국민의당하고 국민의당이 아니군요. 안철수 후보하고 이거 시작하자부터 이상하게 파열음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두 가지 뉴스 헤드라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김종인 측 홍준표는 친박 패권 세력 아니야. 공동정부 배제 이유 없다. 또 하나는요. 안철수 안은 홍해 후보직 사퇴 요구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 안 해. 이게 지금 둘이 전혀 조율이 안 되고 있죠. 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정도의 인식이 사람들한테 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의 사람이면 저도 그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뭐 들으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차갑고 냉철하게 저에 대해서 한 번도 뭐가 뭐 잘났다거나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부끄럽고 이 방송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고요. 뭐 과도하게 뭐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정도의 겸허함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못 내리는 사람이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딱 그 멈석에 배어 있는 사람. 아휴. 그 스타일이 저는 김종인이라고 봐요.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야수님 그 정치권에서 그런 인물들 가끔씩 봐왔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엘리베이터 버튼 자기 손으로 안 누르는 사람들. 오호. 국회의원들. 예. 손가락에 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확 씹어버리고 싶어요. 막 보고 있으면. 대꾸가 내가 그냥 확 국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는 국회인지 무슨 보좌관이든 사무처 직원이든 있을 텐데 기자들이 있는 간에 자기가 안 누른다고. 네. 대단하신 분들이네.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는 절대 인사를 안 했거든요. 보좌관처럼 보이는데 인사를 안 하면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예, 눈빛이 써여 있죠. 너 왜 인사 안 해? 왜 인사 안 해? 네가 먼저 해. 저는 끝까지 안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인사를 해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인사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양강은 여론조사 양강은 리얼미터하고 지금 현재는 갤럽이라고 봐요. 갤럽이 사회적 공신력을 좀 갖고 있는 여론조사예요. 조중동들이 애용하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갤럽이 최근까지도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호감도를 갖고 있냐, 누가 더 좋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거 말고도 오늘 나온 여론조사, 다른 조사 에이스 리서치에서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문재인 41.1, 안철수 21.5, 홍준표 헉 20.8. 뭐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이 시간에도 안철수, 홍준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거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면 네거티브 전략이 이번 19대 대선에서 후보자 선택 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6.2,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29.1입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네거티브가 지지 후보별 네거티브가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문재인 후보가 71.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면 전혀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미루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안철수는 검증이라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대선까지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김미경 교수나 뭐 딸 특혜 논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안내배 관련된 것들이나 저는 등장했다고 보는데 그 네거티브는 어느 정도 먹혔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방송을 제가 직접 해보니까 체감적으로 느끼잖아요. 나도 안철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나쁘게 생각 안 하지 않던 사람이 대선 기간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야 이런 사람이었어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특히 그 배임 혐의 관련해 가지고 그 BW 발행하는 그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따님 들어오셨는데 세금 보고서 가지고 들어오셨나요? 그거 갖다 주셨나요 서류들? 어쨌든 뭐 BBK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오늘 리얼미터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우리는 지금 그 굉장히 좀 고무적인 퍼센트가 높은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 이거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선거 위험 신호가 계속 나오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5개를 정리를 했어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1번 진보층은 이완되고 있는 반면에 보수층 응집 속도가 예상 이상으로 빠르다. 2번 20대 문재인 지지율 계속 심상정으로 빠지는 중. 3번 안철수 지지층이 와해돼서 홍준표 지지율 급상승 저지 못함. 4번 2040 투표 의향 하락, 5070은 상승하고 있다. 5번 보수 덩어리표 15%는 항상 위험으로 잠재하고 있다. 이런 5가지를 정리해서 위험하다라고 지금 논지를 펴는 분들도 있어요. 선거 전략은 이렇게 바뀝니다. 투표 한 10일 전 정도까지는 대선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엄살 피우기 전략으로 갑니다. 모든 선거들이 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그게 전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야 문재인 될 것 같은데 뭐 나 하나쯤이야 이런 사람들 생각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대선 가면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론조사처럼. 좀 더 나오겠죠. 투표하세요. 비슷하게 나온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당연히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의 지지자들은 문재인 찍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휴일에 나와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1강 2중. 자, 이제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있는 날짜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4월 4주차 주 후반 집계 발표인데요. 문재인 42.6, 안철수 20.9, 홍준표 16.7, 심상정 7.6, 유승민 5.2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상했다시피 안철수 후보의 10%대 진입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경향신문이 얼마 전에 문재인 후보는 반올림 안 해주고 안철수 후보만 반올림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발표했다가 다시 고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그런 장난을 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42, 안철수 21 이러면은 계산하기 딱 좋잖아요. 2배. 더블 스코어. 예. 그러네. 경진님이 트윗에 이렇게 써주셨네요. 링크를 걸어주시고요. 안철수 더하기 홍준표 더하기 유승민은 42.7%네. 문재인은 42.6%입니다. 이러니 죽자고 단일화하려는 거겠지. 하지만 안철수 호남표가 훅 빠질 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여론조사의 흐름이 아니래도 사실은 예정돼 있었다고 봐요. 견고한 지지층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인이 자기 아닌 다른 누군가를 찍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표를 가져다가 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현상.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다 잃어버린 상태로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요. 안철수의 실책, 헛발질이 아니더라도 저는 홍준표 후보의 표는 정말 샤이한 게 저는 계속 남아 있었다고 봐요. 네. 선거 기간에 뭐 사람들 같은 여론의 흐름상 안철수가 문재인 이기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안철수를 마음에 안 들지만 찍어볼까 하는 심리는 있었을지라도 막상 투표장에 가면 샤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5년 전에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이 뭐 개표 조작 논란을 빼고 이야기하면 51.55%인 거지 않습니까? 그 표가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 이상 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안철수의 헛발질이 없었더라도 이미 예정되어 있던 저는 수순이었다고 일단은 봐요. 근데 그게 안철수의 헛발질과 함께 이런 상태로 지금 방송을 오늘이 4월 30일이니까 대선이 사실은 9일에서 사실 일주일 조금 더 남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있겠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 문재인 후보의 요새를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거 당일날 되면 어떤 지역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눈물바다가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환호성을 올리고 네. 그런 선거 만들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가장 찍은 사람이 많은 후보가 당선되고 호남에서도 가장 찍은 사람이 많은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문재인 후보를 안 찍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곡소리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를 기대한다 이런 거죠. 지역 색채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큰 기회예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한번 볼까요? 20대에서는 문재인 50.7, 심상정 14.9, 안철수 12.0. 그리고 30대에서는 문재인 59.6, 안철수 13.0, 심상정 8.3. 40대에서는 문재인 55.8, 안철수 19.4, 홍준표 9.3. 50대에서는 문재인 35.2, 안철수 26.5, 홍준표 20.4.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문재인 65.2, 안철수 14.3, 심상정 10.7. 중도층에서는 문재인 45.2, 안철수 26.8, 홍준표 8.7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연령대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지금 문재인 후보가 1위예요. 네, 40대까지는 압도적인 일이고 과반을 넘기는 과반인 일이고요. 50대에서는 이제 각축 끝에 오차범위 벗어난 약 10% 이상으로 벗어난 1위가 되어 있고요. 60대 이상에서는 살짝 적고요. 그 우리 꼬맹이 학교 어저께 그 꼬맹이랑 이제 뭐 학교 생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갑자기요. 아빠는 누구 찍으실 거예요? 꼬맹이들도 학교에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빠는 문재인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분개하시지 말고 핸드폰을 던져버리신다든지 하지 말고 들으신 분들은 문재인 아저씨 거짓말쟁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황했죠. 누가? 그랬더니 같은 학교에 다니는 어린 친구의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하. 황당하고 막. 듣고 와야겠네. 근데 아이가 반전을 주더라고. 근데요, 우리 반 아이들 아빠나 엄마들은 다 문재인인데 걔 안철수예요. 이렇게 되더라고. 문재인 후보의 최고의 강점은 저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하는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뭐 정책이 준비가 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가지고 과식에는 이선이 없다. 우리가 안철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까기 상태에서 추세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5월 2, 3일 정도에는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나면서 사실상 홍준표 후보가 2위로 올라가는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의 표는 정말 견고하게 그 흔히 말하는 박스권. 네. 그러니까 이 여론은 투표율이 가만히 안 된 거잖아요. 네. 투표율이 한 75%에서 80%쯤 예상해 본다고 하면 좀 70%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연윤회 뭐네 하고 해서 대세론이 또 있다고 치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견고한 표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요. 10년 동안 억눌린 사람들의 표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투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 할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 그러면 이게 42.6%인 표가 투표율 감안하면 저는 50%가 넘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거 표를 안 찍거나 문재인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더 있었을지라도 홍준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네. 더 큰 사람. 그러니까 홍준표에 대한 거부감이 문재인에 대한 거부감보다 더 큰 안철수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몰아주기로. 네. 네. 그게 이제 그 호남의 투표 성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략적 투표한다고.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비슷한 트윗글이 올라와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더 버드 화이트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홍준표 지지하는 보수들은 조용히 있다가 투표 날 다리가 아프면 기어가서라도 투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때 기억들 안 나십니까?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거 가짜뉴스입니다. 기어가 사는 분은 없어요. 가져와봐. 사진으로 가져와봐. 기어가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저는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업혀가서 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니 그건 업혀가서지. 기어가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가서라도. 그래도 방심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네, 투표는 꼭 해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더불어미루님의 tweet입니다. 이해찬 말 5월 2일 이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극심한 네거티브가 시작될 것이다.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도 벌써 새누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홍준표 모임이라든지 해서 열심히 뉴스를 때려대고 카톡으로라든지 밴드에 그 뉴스를 올려주고 있어요. 주말에도. 심지어 다른 후보가 역전을 하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여론을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주말에 뭐 교회 다니시. 한번 볼까요? 서울 문재인 42.3, 안철수 20.4, 홍준표 16.0. 그리고 지금 경기 인천에서는 문재인 47.3, 안철수 21.1, 홍준표 11.5.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요. 경기 인천이 서울보다 더 높아요. 원래 경기 인천은 좀 약간 보수적인 그러니까요. 지역인데요.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경기 인천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신 분들이 워낙 견고한 탓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인천은 조금 의외예요. 인천은 글쎄요, 여기 같이 들어 있어서 정확하게는 분석이 안 되는데 인천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은 2위 후보인 안철수 후보를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다 앞서고 있고요. 네. 홍준표 후보보다는 4배 정도 많은 거라고 좀 보고. 자, 충청권으로 한번 가봅시다. 문재인 후보의 말이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위를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충청권에서는 문재인 37.0, 홍준표 20.8, 안철수 20.1. 충청권에서는 홍준표가 안철수를 지금 앞서버렸습니다. 특이하네요. 이 충청북도 지역의 그 지지자가 좀 많은 편이죠, 사실은. 옛날 새누리당이요. 그리고 PK 부산 경남에서는 문재인 41.4, 홍준표 24.5, 안철수 19.1이요. 이야, PK에서도 이 대단하네요. 콘크리트 지지층 그대로 있네요. 24.5가 나오네요. 여기서 만약에 안철수가 포기를 하는 상황,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하게 되더라도 저는 양자 대결이라도 문재인이 홍준표를 앞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왜냐면은 PK는 사실상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의 지지 그런 정도를 다 가져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죠. 그렇죠. 예. 사실상 1위를. 그 위에 민정당이 지금 뒤따르고 있는 그런 느낌. TK에서도 문재인 33.5, 홍준표 29.1, 안철수 12.1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문재인 51.4, 안철수 31.7, 심상정 6.2 이렇게 되네요. 역시 호남 분들은 확실히 진보적 색채가 좀 꽤 있는 것 같고요. 강원도라든지 제주도 같은 데는 워낙 인구가 적어서 이렇게 안 나왔는데 사실상의 전국 석권처럼 보이네요. 현재 분위기 같으면. 그리고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단순히 아슬아슬하게 당선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 전국 모든 지역에 파란색을 찍어버리는 이 상태가 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5월 2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정신 똑띠 차리고 일단 투표는 하러 갑시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을까요? 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선거 지겠는데 해도 우리의 예전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실제로 선거 임하는 당사자들은 우리랑 다르다는 거 제가 느끼는 건데요. 잘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와 문재인이 붙었을 때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고 이명박 정권의 지금 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뭔가를 좀 밀어줄 것이다. 이런 심리. 그래서 실제로는 문재인이 박근혜를 이기고 있는데 여론조사에 안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왜 이번에 민주당 경선할 때도 보면은 많은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실제로 무슨 뭐 빅데이터나 유튜브를 보면은 A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듣고 있는데 왜 여론조사일이 안 나타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경선을 해보니까 비슷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여론조사가 계속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 나름대로 뭔가를 막아보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시도를 하고 계신 건데 홍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박근혜 찍었던 표는 그대로 살아있다. 내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여론조사에 안 나타나는 굉장히 많은 표가 있다. 실제로는 야당이 분열된 거다. 문재인과 안철수로. 심지어 심상정까지. 그러면 이 사자구도 자기가 생각했던 사자구도인 거예요. 유승민은 빼고. 자기를 정말로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정권을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자구도에서 자기는 일려고 나머지는 삼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를 그렇게 뛰는 거예요. 상상한 이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각각의 해석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홍준표는 이쯤 되면은 앞으로 선거가 4월 30일 기준으로 하면은 9일 남은 건데요. 그 9일 동안 문재인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걸로 저는 간다고 봐요. 가능하죠. 금괴가 네. 발견되면. 아니죠. 예. 금괴가 발견되면 좋은 겁니다. 그래요? 네. 금괴가 발견되는 순간 전 국민한테 그거를 무상으로 나눠주실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선거법 그러면- 위반이지? 아니 당선되고 나서 사후매 수재지? 사후매 수재 아니죠. 대통령이 됐는데 뭐 누가 걸 거야. 네. 국고로 넣어. 다 해결돼. 해결할 수 있어. 자 이제 지역별